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오늘까지도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친일파 이완용의 말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비교하기까지 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다라고 말한 이완용의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공사를 편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한일 양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말도 입장에 따라 참 다르게 들리죠. 논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3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부가세 별도.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 원 쏜다. 특별 한정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는 전당대회 일정으로 오늘도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에 있는 한국한복문화진흥원에서 한복문화창작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한복문화진흥원 이형호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천하람 변호사 지금 당대표 선거 준비로 많이 바빠서요. 오늘은 또 서울, 인천, 경기 합동연설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젊은 정치인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봉의 김재섭입니다. 네, 도나스 소개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도봉이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도봉이 낳은 스타, 도봉이 낳은 스타 김재섭 위원장. 예. 네. 자, 오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오늘은 서울, 인천, 경기 합동 연설회가 열렸고 지금 끝이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설회? 지금은 오후에 아까 끝이 났고요. 예. 네, 이제 그 3월 8일에 있는 마지막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합동 연설회는 없습니다. 예, 합동 연설회는 다 끝났고 3월 8일이 언제 오나 했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는데.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판세. 좀 계속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일단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김기현 의원 1인 그 독주 체제가 어느 정도 좀 공고화가 된 것 같고, 결국 그 1강 3중에서 3중 가운데서 누가 2위로 올라가느냐가 앞으로의 관심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되게
그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표본이 작아서 뭐 확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2위가 누구냐가 자꾸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2위로 올라가느냐 이제 요 고민들, 요 궁금증들이 있는데 뭐 원래 이 코너의 주인이었던 천하람 후보가 사실은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탔고 또 당원들의 어떤 불만 같은 것들, 소위 말하는 윤핵관 세력에 대한 강한 비판 같은 것들을 좀 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그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확실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견고한 지지층을 어떤 힘으로 해서 추동을 좀 하게 되면 2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많이들 내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내다보고요. 네, 뭐 각기 캠프마다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결선 투표까지 안 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각자 자기가 2등이다. 결선 투표 가면 승산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자, 최고위원도 좀 잠깐 좀 여쭤볼까요? 지금 8명이잖아요. 최고위원이 조수진, 예. 민영삼, 허은하, 김용태, 김재원, 태영호, 김병민, 정미경 이렇게 8명인데 자, 네네. 솔직히 지금 판세가 좀 어떻습니까? 4명. 허은하, 김용태 올라갈까요? 이게 좀 그 점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당대표는 그래도 언론의 주목도랄지 인지도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예. 최고위원은 그거에 비해서 약간 그 관심의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훨씬 더 이동도 잦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 적어도 그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 천하영인 후보들 가운데서 1명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1명 싶고요. 정도. 예. 예, 그다음에 김병민 후보가 최근에 좀 그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이런 그 어떤 당협들 가운데서 김병민 후보를 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병민 후보도 꽤 저력 있게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인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지도가 그 전에도 좋았던 조수진 후보나 김재원 후보 이렇게가 또 4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청년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웹소설 그 논란에다가 또 불법 레이싱 뭐 경력 뭐 이런 의혹까지 나왔던데 그게 좀 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워낙 압도적이어서 그렇죠. 그 장해찬 후보가 된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텐데 결국에는 지금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랄지 리스크랄지 이런 것들이 당선 이후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사실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당선이 되더라도 예, 걱정이다. 그래서 장해찬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과를 정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당선 이유가 조금 더 걱정이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후보가요. 지금 천하람 후보와 지금 결선 가느냐 마느냐 다투고 있는데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늘 최근에 또다시 좀 강한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그 여당 공격에 좀 굴복하는 모습. 침묵 네. 모드로 가다가 다시 공격하는 그런 모습 어젠가요? 나왔잖아요. 네.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 만시지탄인데 이미 아. 사실은 대통령실이랄지 아니면 다른 여러 소위 윤핵관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많이 좀 압박을 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승기를 잡아서 어떤 여당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면모를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여당 대표로서 믿을만하다라는 인상을 줬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미 앞서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보여준 이후 그다음에 선거를 이제 일주일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태도가 강경하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 좀 혼란스럽고 어느 장단이 맞춰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철수 후보는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아마 계속 지지율을 뺏기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지지자들도 이 방송 많이 들으실 텐데 좀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 들고요. 예. 이 전당대회 소식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김기현 후보 울산 땅 투기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과반을 차지하는 그런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김기현 후보 해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캠프에서는? 일단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왜냐면은
일단 뭐 그 많은 검토가 있었고 이미 2021년에도 민주당에서도 해당 관련 TF를 만들었기도 했고 꾸준하게 의혹 제기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공격 포인트를 못 찾았다라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텐데 결국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국민 정서라는 게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때문에 실권을 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1위 및 그다음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차기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전당대 국면이라든지 아니면 끝난 직후에라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 대한 말끔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지는 김기현 후보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를 땅을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혹을 떨쳐버리는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리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공격당할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근데 그 노선 변경된 거 있잖아요. 김기현 후보 그 땅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뭐 해명 나온 게 있나요? 김기현 측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했었죠.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산 밑에 터널을 뚫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땅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당시부터 김기현 후보는 울산에서 이런저런 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울산시와 그 다음에 그 또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는 유력 정치인이 되셨던 만큼 그 우회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한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의아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김기현 후보가 어떤 식의 뭐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식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명쾌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쾌한 해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노선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이제 김기현 후보 땅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두고두고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부결은 됐지만 부결 같지 않은 그런 부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정말 기묘한 숫자잖아요. 다들 눈을 의심할 정도의 기묘한 숫자.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는데 139대 138. 가결 같은 부결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 그래도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본인의 동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 의원을 만났을 때 소위 비명계 의원들을 만났을 때 한 30여 명 이상 되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찬성을 던졌냐 반대를 던졌냐 이런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 머릿속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의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혹시나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지 이런 머릿속에 복잡한 셈들이 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저는 그 당을 이끌어가는데도 더 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결은 됐지만 압도적인 부결이 아닌 이상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크게 스텝이 꼬였다고 생각이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사망 선고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2차 체포동의안, 3차 체포동의안을 맞이할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당을 총선까지 끌고 갈 동력이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 다들 좀 이 결과를 보고 놀라셨을 텐데 최소한 반란표 30표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해 보자면 역시 뭐 다 비명계겠죠. 대부분이 이분들이. 근데 그 공천 때문 아니겠냐. 이게 핵심 아니겠냐. 공천 때문에 가결표를 던졌다. 공천을 고려한 반란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 역시 맞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공천 받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모종의 경고 같은 걸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계속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졌고요. 그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대표가 되어서도 낮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켜야 되는 어떤 민주당의 방패로 사용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공천도 문제지만 공천을 받은 이후에도 과연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는 그 민주당 내 의심들, 그다음에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천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선이라는 문제에서도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분명한 사인을 줬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내려가시라. 그 다음에는
저희 전부 이거 가결된다. 이 정도의 어떤 강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그래야 네. 본인들도 뭐 공천 가능성도 생기고 민주당 전체로 봐서도 다음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예. 할 수가 있겠군요. 자, 어제 있었던 3.1절 기념사. 자, 이걸 두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시끌시끌한데. 네. 매국노 이완용의 말이다. 친일 본색이다. 뭐 이런 용어까지 있으면서 민주당에서는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앞으로는 협력 파트너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아, 그래요? 다만 그 기념사가 3.1절이었다라는 것. 아하.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정당의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일본에 대한 약간의 비판 내지는 어떤 과거사에 대한 언급 같은 것들은 사실 늘상 조금씩은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오늘 같은 메시지는 광복절에는 더 맞을 수 있었겠지만 3.1절이다 보니까 저희가 TPO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시간, 조금 장소, 네, 시간, 장소 뭐 이렇게 그 상황 이런 것들에 비춰봐서는 조금 일본에 대한 또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라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완성된 기념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진보 진영에서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취임 후에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친미 성향, 친일 성향, 반중 성향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네. 자, 왜 이렇게 글쎄요.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좀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인 그런 친일 행동을 할까 이런 비판이 좀 많습니다. 사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가 과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예.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대로 또 있고 저희가 외교와 통상이라는 것은 또 외교와 통상대로 냉정한 관점에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게 우리가 과거사를 정확하게 캐묻는 것,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오히려 이런 과거사에 얽매여서 저희가 일본과 해야 되는 일들을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지금 북중러가 사실 단단한 연대를 갖추고 핵 위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한미 그 군사 동맹은 사실 일본이 들어가면서 공조가 되면 3국이 공조가 하면서 완성이 되는 체제입니다. 아무래도 미군의 기지도 일본에 다 있고요. 어떤 핵 사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 3국이 적어도 안보 면에 있어서는 단단하게 받쳐줘야 사실 지금 저 커지는 핵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단단하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거까지 못했던 일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안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과 전략적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사 정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못 받았어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외교나 통상에 있어서 발목이 묶여서는 안 되고, 그건 그거대로 또 가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뭐 대위 변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고 있는데, 예. 그것이 사실 이번에 기념사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이제 물밑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정순신 변호사 있잖아요. 학폭 논란. 네. 이걸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단답식으로. 저는 몰랐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랐으면 안 된다. 몰랐을 네. 리가 없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번 책임 논란. 뭐 당연히 대통령실에게도 있고 법무부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몰랐는지 안 몰랐는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몰랐으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무적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주였죠. 상주에 있는 한국 한복문화진흥원에서 경북 한복문화창작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복문화 활성화 거점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 한복문화진흥원의 이형호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형호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잘 모르시는 반갑습니다. 분들을 위해서요. 예, 한국 한복진흥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한복진흥원장 이형호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명주 테마파크에 건립된 한국한복진흥원은 이름 그대로 한국의 대표 문화 상징이자 생활인 한복진흥기관으로서 2021년 4월 17일 개원하였습니다. 네. 봄과 누에에서 명주와 한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지각된 전통 한복 문화 산업 공간으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주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한복진흥원의 주요 시설로서는 한복전시홍보관, 한복전수학교, 융복합산업관, 한복문화창작소 등입니다. 네. 한복의 멋과 가치 확산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통복식 산업의 진흥 거점과 한복문화 콘텐츠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자, 지난주 한국 한복진흥원에서 경북 한복문화창작소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한복문화창작소 개소 배경하고요. 의미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주 한국한복진흥원에서 경북 한복문화창작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지역 한복문화창작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전국의 지역에서 한복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네. 지난해 상주와 전주 두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2일 경북 상주시에서 24일 전북 전주시에서 각각 개소하였습니다. 네.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은 한복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한복 특화 도시로 선정하여 한복 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한국한복진흥원은 한복진흥원의 시설과 상주 지역의 명주, 안동의 삼배 등 전통 섬유 산지 등이 구비되어서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자, 한복문화창작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한복문화창작소는 한복의 제작, 유통, 판매, 체험 등 한복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복 문화와 한복 산업이 활성화되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한복 문화 확산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한복 디자이너가 와서 한복 디자인을 개발하고 최신 기계를 활용해서 한복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와서
예. 베넷 저고리, 치마, 바지 저고리 등 한복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한복을 직접 제작도 해볼 수 있고 또 유통 판매 체험까지 다 하는 그래서 한복 예. 문화 확산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한복 문화 창작소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하는 곳인데 한복 문화 창작소는 지난해 이미 1차 년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복문화 창작소 사업은 3개년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3개년 사업에서 1차 년도 사업으로 상주 경북 한복문화 창작소는 한국한복진흥원을 기반으로 공간 리모델링을 하고 한복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와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네. 한국한복진흥원 내의 한복 창작소 공간은 한복의 신소재를 연구하고 한복 제작을 지원하는 한복 창업개발소, 전문 패턴사가 한복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도식화할 수 있는 한복 패턴 제작소, 네. 한복 디자인 및 상품을 3D CAD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픽 영상실, 영상과 화보 촬영을 지원하는 라이브 커머스 촬영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3월에 실시하고 국고 보조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한복 문화 창작소의 역할, 앞으로의 역할이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 한복문화 창작소 상주 상위원은 융복합 시설로서 161평 규모입니다. 네. 한복 패턴 제작소, 샘플 제작소, 한복 창업개발소, 재단실, 그래픽 영상실,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복 제작, 전시, 판매, 체험을 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입니다. 올해는 한복 디자이너, 예비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한복이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한복 관련 컨설팅 그리고 다양한 융복한 프로그램 개발, 오프라인 유통 판매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한복문화진흥원이 지난 21년 4월에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3년째 만 2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뭐 그동안의 성과가 꽤 많죠, 원장님. 뭐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2021년 4월 17일 개원식을 하고 예. 그간의 주요 성과를 몇 개 말씀드리자면 예. 먼저 한복문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 8건 총 약 10억 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예. 2020년 한복문화 지역 거점 사업, 2021년 한복문화주관,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지원 사업, 2023년 세계 모자 축제 국비 확보, 2022년 패션 디자이너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022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2024년 박물관 미술관 조항 기획 전시 특별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8개, 총 10억 원 넘게 국비를 또한 확보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 한복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우리옷 백천 사업 기획 전시 등을 추진을 했었고, 예. 상주문화원과 협업해서 전통사살 꽃살문과 옷을 전시를 하였고, 우리옷 대표 백성 콘텐츠 개발을 하였으며, 예. 최초로 한복 시선집 나비처럼 무지개처럼을 발간하였습니다. 예. 끝으로 한국한복진흥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통 모자와 섬유라는 국제 온라인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예. 저작권위원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작년 10월 세종학당과 협의해서 도내 한복장인 이봉희 장인을 우즈벡 교육 파견을 보낸 성과 등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만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참 많습니다, 원장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예, 원장님도 열심히 또 직원과 함께 일하신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올해 계획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올해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의 최우선 중점 사업은 경북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경북 한복문화 창작소 사업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울러
2023년 상주 세계 모자 축제를 핵심 과제로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또한 패션 디자이너 역량 강화 사업, 한복 문화가 있는 날, 한복진흥원 기획전시, 우리옷 백성 콘텐츠 등을 하고 특히 금년도 한복문화재관 행사는 안동, 경주, 구미 등 대도시에서 한복문화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계 모자 페스티벌 그리고 한복 메타버스 사업도 추진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이 전통문화진흥의 거점이자 한복문화 콘텐츠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한복 메타버스 사업도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 한복을 널리 알 수 있는 예. 사업으로서 세계 모자 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한복문화진흥원의 이형호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오늘은 스튜디오 직접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임미애입니다. 어떻게 볼 때마다 점점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젊어지시고. 고맙습니다. 예. 자,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뭐 네. 무거운 안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제가 시간. 오면서 예. 이게 라디오로 알람을 해놔가지고 이 시간 되면 라디오가 저절로 켜져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김재섭 도봉갑 위원장의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아,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예. 좀 임미애 위원장 생각과 좀 다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그렇죠. 예.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가결 같은 부결 이런 결과였는데 위원장님도 많이 놀라셨죠. 저도 생중계 보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예. 네. 사실 저번에 누구였죠?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그때는 161표 네. 나와서 최소한 그 정도 아니면 170표 이상 반대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138표밖에 안 나왔어요. 반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개표하는 과정에서 무효표 2표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1시간 넘게. 예. 저희 깜짝 놀랐어요. 사실 개표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뭐지? 제가 느꼈던 당혹감, 그 뒤에 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꼈던 분노. 아, 분노까지.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그 뒤에 뭐 여러 의원들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은요. 이 표결을 앞두고 당대표가 의원들을 다 하나하나 만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표단속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대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 운영과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몇몇 의원들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그러죠.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그다음에 공천권 내려놔라. 이걸 요구했고 어떤 의원은 더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겠다 그러면서 성경책의 마테오복음 27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사제들하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복음서거든요. 아, 이재명 대표 앞에서 그런 얘기도 직접 했대요. 근데 그게 그 다음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당사자 의원이 실명이 거론이 됐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분 입에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가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당내에서 저희한테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가 느꼈던 분노는 이런 거죠. 사람이 가장 약한 순간에 그 약점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요구, 공천권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게 저희 당원들한테는 굉장히 의원들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그 실망을 넘어서 분노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미애 위원장님 말씀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보다 좀 당내 갈등이 더 이렇게 그렇죠. 외부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군요. 근데 분당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해요. 이게 민주당의 그 당 DNA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 DNA 한마디로 어떤 DNA죠? 그런 순간에 분당에서 나갔을 때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른바 당내에서는 그 반란표들, 그 가결표를 던진 이른바 수박,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의원 찾기에 나섰고, 자, 또 뭐 안민석, 김남국 의원 등은 당대표 거취를 두고 전당원 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뭐 이 수박 의원 찾기 이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는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당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여서 그렇죠. 대표도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은 알지만 더 이상 이것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로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표를 더 궁색한 처지로 몰아넣는 거다. 오히려 그런 제안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의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결국 대표가 결심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협박처럼 들리거든요. 전당원 투표 이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 그러니까 가결에 표를 던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자라는 말이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부결이라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걸 당론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우습잖아요. 비민주적으로도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설마라는 마음들이 다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당원 투표니 뭐 이런 얘기들은 저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원내 의원들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압도적인 가결이니 뭐니 그러니까 압도적인 부결이니 이런 얘기로 이 판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 원내대표는 저희가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한 5월쯤에 있거든요. 원래는 임기가 그때입니까? 네. 그런데 좀 앞당겨져야 되지 않겠나.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다음 원내대표는 친명계 쪽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비명계 쪽이 나을까요?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명계라고 소위 분류되는 분들 중에 그만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으로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번에는 어느 계파를 떠나서 좀 화합하고 이럴 수 있는 중재를 하고 협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정순신 변호사 얘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됐다 하루 만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자 이거는 할 얘기가 정말 많아서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일단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법무장관 해명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상식적으로 좀 믿기 힘든 해명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몰랐다? 게다가 5년 전에 그 사건 터졌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대통령이
그 밑에 한동훈 장관은 그 당시에 3차장인가 그렇죠. 있었고 거기 이제 아주 고위 간부들이란 말이에요. 네. 손안에들은. 그런 사이에서 같이 일했던 한 공간에서 일했던 분들이 서로 몰랐다? 이거를 믿으라는 건가요? 그 아까 어떻게 봐야 김재섭 돼요? 위원장 얘기는 몰라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를 수가 없지 모를 않나요? 수 없죠. 상식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사 그 뭐랄까 그 검사 예, 카르텔? 뭐 이게 예.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다 알지요. 다 알죠. 예, 다 알고 뭐 게다가 고위 검사니까. 그렇죠. 예.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이유는 학폭이 벌어진 거는 1학년 때 입학하면서부터 이게 학폭이 벌어졌는데 예. 결국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했다는 게 소송전. 예. 예. 그리고 3학년 때 돼서야 이게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특히나 젊은 층 입장에서는 네. 그 가해자는 서울대 좋은 대학 다니고 있고 피해자는 뭐 극단 선택까지 네네. 했던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근데 그거를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몰랐다고 말이 안 되고요. 예. 제가 작년 7월 29일 날 이 인사와 검증과 관련된 기구를 예. 옛날에는 인사혁신처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했거든요. 예. 이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법무부 산하의 인사관리단이라는 것을 두어서 예. 여기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당시에 참 시끌시끌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당시 상임위 회의록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예.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그 당시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 근거도 없다. 거기다가 전문성도 없는데 어떻게 인사검증단에서 인사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장관 뭐라 그러냐면 권한보다는 일이나 책무에 가깝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오롯이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난들 이러고 싶겠냐. 예,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당시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런데 막상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다들 지적을 하는데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정무적인 책임은 느낀다. 예. 뭐 시스템상의 그분이 문제다. 말장난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진정성은 없고 말장난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 3.1절 기념사 관련해서도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운데요. 대통령 역사관을 두고 이 야당들의 평가 아주 상당히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우리 임미애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나왔던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란이 주적 뭐 이 새끼 뭐 이런 발언들은 EXX. 사실은 예. EXX.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원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즉석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고. 예. 근데 이거는 이 기념사는 대통령이 직접 빨간 펜을 들고서 쭉쭉 그어가면서 정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짧은 3.1절 기념사가 되었다 그러는데 한 5분 남짓 됐다 5분 그러죠. 정도. 뭐, 예. 뭐 그러니까 1,400자? 이게 보면 예. 대통령의 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난 이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발언을 보면은요. 발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전 이거 그 TV를 통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면 이건 완전한 가해자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니네가 잘못해서 식민지가 된 거지. 니네가 정세 판단 못했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식민지가 된 것이 그것을 침탈한 일본한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이 정도라면 너무 심각하다. 거기다 3.1절. 이 날도 아니고 예, 3.1절.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그 출발점이 되었던 3.1운동 기념식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예. 역대 우리 보수 정권 많은 정권에서도 이 정도까지 이런 발언은 없지 없었죠.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이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 역사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식의 발언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왜 이렇게 아까 제가 김재섭 위원장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특히 일본에게 이번 정권 들어서 왜 이렇게 저자세로 굴욕적인 자세로 일본은 변화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인정도 없죠. 안 하고 네.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저는 그 해답을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겠거든요. 이게 5월 달에 이번에 G7 그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G7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 초청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G7에 거기 뭐 초청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뭐 우리가 국격이 올라가고 대통령의 권위가 살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생각 이런 발언을 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일본과의 관계가 좀 삐그덕거렸고 그것도 이제 위안부 협상 문제나 그러니까 보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삐그덕거렸고 그로 인해서 무역 제재 마찰까지 있었고 아마 나는 새롭게 이 일본과의 관계를 열겠다, 새 장을 열겠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념사가 국민을 향한 기념사가 아니라 일본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많은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과연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인가? 일본 총리 입에서 나온 말인가? 이렇게까지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저희가 54분 정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제 또 넘어갈게요. 할 얘기는 많지만. 김기현 후보 울산 땅 투기 사건 이 의혹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할 때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데 경선 과정에서 너무나 이렇게 이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의혹이 끝이지를 않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문제는 이걸 왜 샀느냐. 그것도 39살이라는 나이에 변호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입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땅 자체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즘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성공 보수로 받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성공 보수를 받으면 돈으로 받으면 그게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땅을 헐값으로 그건 뭐 그 당시 가치가 얼마 안 됐을 얼마 안 테니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는 적어 보일지 모르나 당시 정치인이라는 신분, 그러니까 정치인이야. 그 당시 이제 고문 변호사였잖아요. 울산시에 그런 신분에서 편법을,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법에 이 먹고 사는 사람이 편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뭐 변호사 성공 보수로 받았다, 땅을 대신 돈 대신 땅을 받았다, 세금을 적게 내기. 뭐 그것까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철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거, 여기에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그 당시가 철로 그 노선이 바뀐 게 2007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원내 대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울산시장은 박맹우 시장이었고요. 그렇다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 친구들이 울산에 있는데 그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가 느려진대요. 그건 이렇게 뭐예요? 노선이 이렇게 휜 거죠. 그래서 현재.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울산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런데요. 이게 김기현 구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실제 그렇습니까? 그런 원래 얘기를 직선으로 하더라고요. 뻥 뚫려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느라고 휘었다 속도가 또.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